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연말 연초장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지표들 12월 물가 지표가 또 1월 15일 전후에 나올 텐데 네. 그때는 아무리 봐도 연준 입장에서 1월 FOMC에서 우리한테 쓴소리보다는 아유 그땐 그랬어 이렇게 표정 관리 하겠죠. 예, 하겠죠. 너무 기분이 좋을 테니까. 요즘 증시를 보면 같은 증시를 보고 해석이 참 엇갈립니다. 산타랠리 이미 왔다 갔다 11월에 오르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무슨 소리냐, 아직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았다, 어떻게 나만 빼고 왔다 갈 수가 있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새해의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요걸 두고도 입장이 좀 갈리는데요.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와, 무섭게 올라가네요.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이 모든 사인을 종합해서 우리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게 늘 헷갈리긴 했는데 요즘 장을 보면 이게 뭐야?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보면 고용지표가 확연히 꺾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주가 지수는 하락했어요. 요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하루하루의 일을 해석하려고 들면 투자를 못 하고요. 한 발 원경으로 볼까요? 뒤에서? 예, 약간 물러서서 보면 나스닥이 지난번 고점에 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바로 역사상 고점이죠. 그래서 지난 그 여름에 기록했었던 최고치에 딱 4주 오르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가 조정받은 것 같은데 이미 거기까지 온 거예요. 많이 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매물벽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 물린 분들이 그러니까 고점에서 내가 사면 빠지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런 분들이 좀 사신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분이 원금이 됐어요. 기분 좋게 팔겠죠. 그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얼마가 정말 최고 뭐 적정가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14,000에서 14,000포인트에서 아주 강력한 매물벽, 요 가격만으로만 다 팔겠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팔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그 흐름을 좀 살펴보면 빌려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 B2라고 하는데 미국의 B2를 살펴보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른 거죠. 왜요? 거기는 돈을 안 꿔줍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얼마 전 2022년에 상처가 너무 커서 마상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됐군요. 그때 마상이 회복 안 돼서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 아직은 시장을 쳐다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역사상 최고치야, 경기도 안 좋은데 라면서 이제 지난번 갔었던 최고치는 16,000이지만 아무튼 14,500 정도면 고점 대비 10%밖에 밑에 안 있으니까 여기서 난 좀 쉬겠어, 이런 사람들이 좀 많고, 여기에 누군가는 이제 불타기, 쉽게 해서 오르는 걸 더 따라 사는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래들이 나오면 이 고점을 뚫겠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좀 흥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쁘지 않다. 시장이 이렇게 잔잔하게 냉소적인 투자자들이 많을 때는 시장을 떠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쪽이죠. 지금은 적어도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죠. 지지난해인가요? 아무튼 2021년 10월 같이 그냥 뭐 이것만 하면 돼. 돈 복사 또는 밈. 돈 복사 진짜 참신한 단어였어요. 네, 포모. 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살 수 없어. 이런 여러 가지 그 유행어들이 나오던 시기가 제일 위험한 거고요. 지금처럼 냉소적일 때가 투자하기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아니 그래서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분들이 아니 지금 달력상으로 봐도 할아버지가 왔다 갔을 때가 안 됐고 일단 내 포트폴리오에는 안 왔다 가신 게 확실하고 기다리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장하고 한국장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미국장 좋게 보는 쪽이죠. 미국장은 아직 산타 안 왔다? 네, 저 정도면 산타 안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왜 제가 미국장을 좋아하냐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장을 좀 좋아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한국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국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요새 유가가 대폭락했습니다. 그러게요. 70불이 깨졌고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11월 인플레, 12월 인플레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게 돼, 한 달 지나서 좋아지죠. 네. 네, 그 말은 다음 주에 열리는 FOMC,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 회의에서
파월 의장님이 뭐 이렇게 약간 웃을 가능성이 있는. 할 말이 많아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는 나쁘지 않은데 물가도 잡혔어요. 그러나 저한테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마세요. 완전히 모순의 3종 세트. 그러니까 아니 기대하게 만들고 기대하지 말래 맨날. 그러면서 이제 점도표는 슬쩍 내려줄 가능성이 있는. 그게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또 소비자 물가 발표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벌써 발표가 됐잖아요.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 지표가 제일 빨리 나오는 나라니까 한국 물가 3.3까지 내렸으니까 미국은 그동안 또 달러 강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물가는 더 내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뭐 구정에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지만 설 연휴에 구정은 좀 너무 먼데 가까이 안 오나요? 그러니까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연말 연초장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지표들 12월 물가 지표가 또 1월 15일 전후에 나올 텐데 그때는 아무리 봐도 연준 입장에서 1월 FOMC에서 우리한테 쓴소리보다는 그땐 그랬어 이렇게 표정 관리 하겠죠. 하겠죠. 너무 기분이 좋을 테니까 그것 봐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입꼬리 너무 올라가지 않게 표정 관리할 거다. 근데 국내 증시는 진짜 예상이 안 돼요. 저는 요즘에 국내 증시는 테마 이외에 다른 걸로 설명이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에너지가 너무 소진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에너지 소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다시 IPO 광란이죠. 그러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이어서 또 LX 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이 얼마 전에 우리 파두 사태 겪은 게 엊그제 같은데. 근데 파주 사태를 비판을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에코머티가 또 올라간단 말이죠. 그때 거기에다가 당시에. 또 두산 로봇까지도 또 잠깐 조정받고 어차피 IPO 테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돈이 다시 IPO 시장에 몰리는데 IPO 시장에 이렇게 돈이 몰리는 건 주식시장 입장에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렇게 급등하면 이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제도가 있는데 바로 인덱스 펀드에 특례 편입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특례 편입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가 너무 비싸서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또는 코스닥 50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되면 거래소에서 이 종목을 정기도 아닌데 넣어줘요. 그냥 월반을 확 시켜주는 거예요? 예, 월반을 딱 시켜주는데 문제가 이제 그 월반에 대한 기대로 이미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반 되면 떨어지겠네요. 편입된 다음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이 월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빠질 종목을 미리 팔며 이 종목을 사두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 있었던 영풍재지의 국민연금이 왜 들고 있었냐고 비판하신 분이 많은데 그게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이 높아서 샀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걱정은 우리 다 아는 연말에 대주주 요건이 우리 코스닥 경우 10억이잖아요. 그거는 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희대의 악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악법이 있지만 그중에 최악의 악법이 저는 전체 우리나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교육세를 20.77% 막아놓은 거랑 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악법은 상속세법이고요. 나중에 또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이런 그 금액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가격 제한을 두는 건 어느 나라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인플레가 세상에 나는데 금액으로 이걸 산정하는 게 어디냐. 두 번째는 10억 넘으면 팔라는 법이죠. 그럼 대주주들 입장에서 마음대로 전행을 하더라도 자신을 견제할 만한 굵직굵직한 슈퍼개미들을 요새는 슈퍼개미가 안 좋은 뜻이니까 아무튼 시장에 어떤 그 개입을 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쳐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력을 만들어서 좀 그 큰 빅마우스가 될 만한 개인 투자자를 싹을 자르는 행위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주총이나 이런 데서 안건을 올리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막을 수 있잖아요. 소액 주주들이 분산돼 있는데 만약 굵직굵직한 어떤 주주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몇 명만 모여도 얼마든지 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또는 회계서류 장부들을 열람할 수 있는 열람권도 행사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금액 규정을 떡 해버리면 팔라는 거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경영하라는 법이죠.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국내 증시는 쉽지 않다. 연말에 좀 에너지 소진의 리스크가 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의 뭐랄까요, 금리에 대한 공포가 지금 좀 완화되고 있으면 우리 국채가 좋지.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한국 채권이 좋지. 주식은 상대적으로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미국 가면 가겠죠. 그러나 매력 면에서는 저는 한국 국채가 조금 더 매력 있고 또 미국 국채도 좋다. 근데 이제 미국 국채는 연말에 환율이 좀 떨어질 리스크가 있으니 저는 한국 국채가 더 낫다 입장인 거죠. 아니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요 6,720만 원까지 방송 직전에 올라갔어요. 아 그런가요? 김치 프리미엄 4% 얹어서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160%가 올라갔는데 지금 어떻게 추가로 나는 지금 들어가 봐 이거 물어보신 분 되게 많거든요, 박사님. 저는 사실 그동안 많이 수익이 나셨으면 좀 팔았다가 다시 가시는 건 어때요? 이쪽이기는 합니다만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좀 들고 가자 쪽이죠. 왜 그러냐면 그 미국 금리랑 비트코인은 완전 반대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조금 더 빠질 여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연말에 소비자 물가 때문에. 하면 비트코인은 이자를 안 주지만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주는 상품도 있다 그러시지만 일단 저는 못 받았으니까 이자를 안 주는데 기축통화인 달러가 이자를 줄 때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어렵고요. 근데 그 이자율이 앞으로 내려갈 거야라는 기대가 생기면 날싹만 좋은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나쁘지 않고 금값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반대 관계에 있는 실소의 반대편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지금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뭐 조금 저는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쪽이죠. 혹시 너무 다 반영이 이미 됐을까 봐 살짝 걱정이 돼가지고. 예, 그 사실은 현물 ETF가 상장될 수 있거든요. 그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 전 세계 수많은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째려만 보다가 이제 편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선물 ETF는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물이 들어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왜냐하면 비용을 확 줄여줍니다. 그래서 투자의 비용을 되게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현물 ETF가 상장되는 그날이 아마 매도 시점일 가능성이 좀 높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 인덱스 펀드 편입이 들어올 때 안타깝지만 이익을 많이 본 미리 산 사람들은 팔거든요. 그런 이벤트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언젠지 모르는데 너무 그렇게 짧게 잡지 말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안 그래도 블랙락이 현물코인 ETF 요 상장하는 건 관련해서 승인 받으려고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티커도 나왔던데요 이미. 그런가요? 네, IBTC라고 티커를 요걸로 붙인다. 티커가 뭐냐면 종목 코드입니다. 요 종목 코드까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거의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요때쯤 되면 오히려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박사님 의견은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편입 이슈랑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모든 기대감이 현실이 되었을 때 원래 소풍도 그렇잖아요. 가기 전에 고속버스에 있을 때 기분이 제일 좋고 딱 내리는 순간 뭐 그때부터는 호재 소멸이죠. 소풍 가면. 일단 김밥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언제 가나 생각하죠. 집에 막히기 전에 가야 될 텐데 이런 느낌이니까. 아니 미국 경기를 두고 그 보는 시선들이 참 엇갈리는데요. 일단 금리는 빠질 거고 성장률은 오른다고 하고 물가는 하락하는데 이 거시경제 조건은 달라지지 않은데 JP모건이나 울프 리서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연말에 내년에 그 미국 증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비관적인 의견을 내요. 근데 반면에 역사상 다시 못 올 장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에요? 후자죠. 후자. 그 90년대랑 닮았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네, 그 90년대 후반에 그 이른바 이제 신경제가 펼쳐지면서 물가도 잡고 성장률은 좋아지니까 그린스펀 의장이 맨날 시장이 버블이다 막 이러면서 주가 못 오르게 억제하려고 하던 그때랑 지금이 너무 많이 겹치죠. 지금도 인플레는 많이 완화됐고 경제 성장은 이민과 외국에서의 직접 투자가 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정보통신혁명인데 지금은 리쇼어링 미국으로 기업들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둘 다 그때 그린스펀 의장이나 지금 파월 의장이나 자산시장 버블이 걱정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시장이고 버럭할 때마다 조정받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려니 저 물가의 안정성장의 중금리 경제를 무서워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건이 다 좋잖아요. 예, 그래서 네. 제가 한국 주식도 좋지만 저는 미국 주식이 더 좋고 채권만 한국이 더 좀 좋다. 이런 비율을 가지니까 전망을 하는 이유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미국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좀 걱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 덩어리 큰 나라가 천조국이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데 한국은 한국은행에서 11월 말에 내놓은 수정 전망이 지금 2.1이잖아요. 이게 우리 경기는 어떨 것 같아요, 박사님? 내년도 안 좋아요. 내년도 그래도 숫자상으로는 올해가 1.4를 보는데 저는 그보다 올라간다고 봅니다. 1.4보다 올라간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1, 2, 3분기 누적해서 1.5%를 이미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0.3, 0.6, 0.6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성장률이 잘 나오는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정부가 재정 긴축해서 깎아먹은 성장률이 거의 한 1%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재정만 긴축적으로 안 했으면 2%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돈 좀 씁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올해 예산안 지금 심의 중인데 올해보다 내년 예산안이 더 긴축적이에요. 그렇죠. 총지출이 올해보다 한 2.8% 늘어나니까 올해가 5.1 늘었는데 인플레를 감안하면 그렇죠. 작년도 인플레를 감안하면 긴축인데 네. 올해도 인플레 그럼 현재 긴축이죠. 예, 엄청 긴축인 네.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긴축을 2년 연속 하는데도 성장률 2%라는 건 한국 경제가 수출 덕에 내년에 좋다라는 뜻인데 우리 괜찮은 거네요. 네, 그러면. 괜찮은데 네. 미국보다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그 재정 기조와 관련해서 내년에 돈 좀 쓰자는 얘기가 나와서 정부 소비가 늘어나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박사님? 근데 뭐 현 예산안 저희 우리가 주어진 정보 뭐 벌써 기한 또 넘겼죠. 뭐 요새 국회 보고 있으면 답답하신 분이 많을 테니까 그쵸. 화제를 빨리 전환해서 일단 현 예산안에서 뭐 크게 증액 없다고 보면 내년도 정부 지출이나 이런 거는 GDP의 마이너스 기여다. 이런 이야기죠.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장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연말 아니면 연초에 살짝 조정이 있을 거니까 그때 그 전에 잠깐 팔아서 현금 보유 능력 확보하고 있다가 한 꽃샘 추위 올 때쯤 그때 들어가면 어때? 이런 의견도 주시거든요. 어때요? 네, 저는 그런 식의 계획이 맞아떨어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런가? 우리가 예측 못한 데서 또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조를 정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갖는 정도로 경제 전망을 활용해야 되는 거지. 뭐 지금은 좋고 그때는 나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이런 복잡하고도 아주 좀 죄송합니다만 정교한 계획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최적 수능, 저의 인생관. 그때 처해진 상황에 최적으로 수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최적화. 그러니까 최저가랑 최고가는 우리가 못 맞추니까 우리가 최적 가격은 맞출 수 있잖아요. 나한테 제일 좋은 가격. 네. 박연미 앵커님 말씀에 오늘 공감 100%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박사님 부동산이요. 나에게 최저가가 언제이냐 이거 다들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부동산 시장 전망이 올해 내년 굉장히 다들 엇갈리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내년 시장 어떻습니까?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다. 특히 총선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 없네요. 왜 그러냐 하면 뭐 미분양 주는 거 정도 빼고는 일단 별로 지표가 안 좋은데 11월에 미분양은 늘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도 줄다가 다시 늘고 그래서 연초에 신생아 특례보금자리 그거 20조 이상 나오는 거 말고는 뭐 경기도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금리 인하는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 여기에 우리나라 수출 바닥 쳤다 그러지만 사실 저게 2021년 7월인가 8월 기록했던 죄송합니다. 2022년 봄에 기록했던 최고치 레벨에 비해서는 아직도 마이너스니까 이래저래 좋은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결국 금리 따라가는데 대출 금리는 좀 떨어지기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는. 네. 후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오르는 게 내년 상반기 연초까지는 악영향이 좀 있다. 그리고 그때 대해서 불러주시면 또 전망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좀 나아진다고 보시는 그럴 거네요?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 안 좋아진다라는 여건들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미분양인데 미분양이 다시 늘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미 11월은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미분양들이 좀 느는 쪽으로 가면 정부가 또 총선 끝난 다음에 좀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먼 미래라 아직은 모르지만 기대는 갖자. 그래서 하단은 지난해처럼 폭락은 안 할 것 같다. 이런 정도 보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좀 지켜보죠.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